저는 최분옥입니다. 올해 68이죠. 30년간 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현우를 키우며 이 좁은 가게가 저희 모자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쑤시더니 이제는 국자를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정도죠. 떡볶이 국물을 젓다가 그만 국자를 놓쳤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 팔에 닿았지만 손목 아픈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다니신 분이에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나이인데 뭘.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힘들다는 걸 말이에요.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넣을 때마다 손목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손목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다.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는 바쁜 사람이니까요. 회사 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 텐데 늙은 엄마 때문에 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민정이랑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진짜 환영할까요? 아니야, 괜찮다.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손목도 아프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죠. 현우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니 망설여졌죠. 며느리가 정말 저를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서 있던 이곳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숙제하고 간식 먹었죠. 제가 장사하는 동안 카운터 구석에서 공부했어요. 벽에 붙은 낡은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요? 이 가게와도 작별해야 할까요? 손목을 주무르며 생각했어요. 아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엄마. 정말 괜찮겠니? 며느리도 괜찮다고 했니? 물론이죠. 며느리도 어서 오시라고 하네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 곁에서 편히 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손주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분식집 정리하는 일이 힘들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현우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장마철에 가게가 물에 잠겨서 울면서 청소했던 일, 단골 손님들과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까지요. 이제 너희 곁에 가서 편히 살아야겠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계속 교차했어요. 정말 잘 될까요?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와 며느리가 이사 트럭과 함께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역시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새 집은 정말 컸습니다. 제 분식집보다 몇 배는 큰 거죠.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방은 깔끔했어요. 새 이불과 베개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이와 유치원 다니는 작은아이였어요. 그동안 자주 못 봐서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살아요? 응, 이제 할머니가 너희랑 같이 살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이래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손주들과 가까이서 지낼 수 있겠어요. 저녁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뭐가 불편하겠니? 고마울 따름이지.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규칙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사용하실 때 이쪽 칸은 어머니 것으로 쓰시면 돼요. 냉장고 한쪽 구석 작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제 음식 따로 보관하라는 거니까요. 빨래도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 사용 시간 정해 놓을까요? TV 볼륨도 너무 크면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하나씩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벌써 세수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들어와서. 아니야, 괜찮다. 천천히 해.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봤는데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았어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볼륨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그제야 손주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한 거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처지구나. 손님이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신세였어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가 제일 서운했습니다. 분식집에서 혼자 살 때는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TV도 보고 싶을 때 보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어보고, 화장실도 언제든 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도 조심해야 하고, 물 마시러 부엌에 나가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요. 정말 내 집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현우는 며칠 있다가 출장을 갔어요. 아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없으니까 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와 둘이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벽이 느껴졌어요. 손목이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들 때마다 찌릿찌릿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우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걸 보니 미안했어요. 저도 도와야 하는데 손목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짜증이 났나 봐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으니까 뭘 해도 며느리한테 미안했어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걸레질을 하려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니까 그냥 쉬세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는 거죠. 며칠 후 며느리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다 하려니 너무 벅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요. 손목만 성하다면 제가 다 해드릴 텐데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몸이 이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며느리만 힘들어질 거예요. 그 뒤로는 아예 나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냅뒀습니다.
저는 방에서 TV만 보거나 손주들과 놀아줬어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 며느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면 저녁에 잠 못 자요. 아, 그럼 조용히 놀자. 손주들한테 말했지만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할머니랑 신나게 놀고 싶은데 조용히 하라니까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민정이가 잘 해드려요? 응, 잘해준다.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우만 곤란해질 텐데요.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걸 들었겠죠. 하지만 며느리 표정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현우 오빠, 저도 안부 전해주세요.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도 현우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또 방해만 될까봐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설거지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 몸이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분식집에서 혼자 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외로웠지만 적어도 눈치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모셔오길 잘했지. 순간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물 마시는 걸 잊고 들었습니다. 애 봐주고 집 지켜주니까 돈 굳잖아.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를 베이비시터나 집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나 효도 때문이 아니라 돈 아끼려고 모셔온 거였습니다. 아니야, 물론 힘들긴 해. 집안일도 못하고 계속 눈치 봐야 하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돌봐주는 건 좋잖아. 학원비 아끼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물컵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돈 절약하는 수단으로 본 거였어요. 아이 돌봐주는 일꾼이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다정한 척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집안일 못하는 건 좀 답답하긴 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며느리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말이에요. 모든 게 계산이었어요. 돈 아끼려는 계산 말입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한테 친절했던 것도 다 가짜였구나 싶었어요. 현우 앞에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 연기했던 거죠. 정말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며느리가 불렀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짜라는 걸 아니까요. 응, 지금 간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보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손주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다. 하지만 아이들도 눈치챘나 봐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도 조금 이상하게 저를 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돈 아끼려고 모셔온 거라니.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고요. 그럼 제가 몰래 엿들었다는 게 들통나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며칠 후 밤이었어요. 막내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더니 이마가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나섰습니다. 내가 볼게. 걱정 마라. 현우를 키울 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옷을 헐렁하게 입혀주고 물도 자주 먹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막내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 아이를 달래면서 정성껏 돌봤어요. 밤새도록 곁에 있으면서 열이 내리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손주 앞에서는 참았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아이 열이 많이 내렸어요. 숨도 편해 보이고 얼굴도 덜 빨갛더라고요.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을 때는 아이가 많이 나아 있었어요. 저는 밤새 돌봐준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열이 내렸어. 밤새 돌봐줬거든.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방식 모르시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괜히 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두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손주를 돌본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밤새 잠도 안 자고 돌봐줬는데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열날 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봐주신 건 고맙지만 이런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손주가 아픈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어머니,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옛날 방식은 안 통해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옛날 사람 취급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뭘 모르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 거죠. 손주 걱정보다 더 큰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정성껏 돌본 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손주가 아파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알겠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저는 그냥 물러났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가 완전히 나았어요.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제가 돌봐서 낳은 건데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저녁에 현우가 전화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제 막내가 열이 났었어요. 괜찮아졌지만요. 현우가 걱정하자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제가 돌봤으니까 괜찮아요. 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밤새 돌본 것도 열을 내려준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며느리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현우한테 따져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속만 타들어갔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요?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늙은이인가요?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목소리 안 나게 조용히요. 정말 서러웠거든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현우가 또 출장을 갔어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며느리와 둘만 남겨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며칠은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서로 말을 최소한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딱딱하더라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솔직히 어머니 모셔온 건 실수였어요. 폭탄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도 못하고 저희 생활만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며느리가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걸 한 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다음부터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집안일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시끄럽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자꾸 끼어드시고. 저희 방식이 있는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참다 못해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솔직히 원래 살던 곳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대놓고 쫓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집 살림꾼이냐? 저도 참지 못하고 큰 소리 쳤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대해야지. 어머니도 우리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저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언제 눈치 보게 했니? 어머니가 계신 다음부터 우리 가족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거센 고성이 오갔어요. 서로 참았던 말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도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랑 싸워요? 무서워요. 큰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작은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요. 며느리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왜 엄마랑 싸워요? 손주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미안해, 우리 막내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도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조용했어요. 서로 말을 안 했거든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싸운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며느리도 힘들고 저도 힘든데 계속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분식집에서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짐 싸고 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요? 어디 가시게요? 며느리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나갈 줄은 몰랐나 봐요. 내가 여기서 더는 못 산다. 어머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가방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다시는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제 며느리가 한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며느리가 현우 얘기를 꺼냈어요. 현우는 내가 알아서 얘기한다. 정말 가시려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너도 나 없으면 편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어제 한 말이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 너무 솔직하게 말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손주들이 와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언제 와요? 글쎄,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아이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현우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제가 나갈 줄은 몰랐나 봐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며느리도 저도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어요. 응. 결정한 일이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사실 저도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요. 며느리는 끝내 말리지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나가길 원해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현우가 급히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가시려고 해요? 현우야, 엄마는 이제 너희 집에서 살기 힘들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우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라. 자기가 다 얘기할 거야. 저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가 곤란해질 뿐이니까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최분옥으로 살겠다.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엄마. 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됐나 보다. 무슨 소리예요? 짐이 무슨. 하지만 현우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안 분위기를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챈 거죠.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우가 쳐다봐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생각 다 했다. 이게 최선이야. 현우가 며느리를 봤어요.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오빠. 말해봐요.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현우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냥 좀 힘들다고. 며느리가 대충 얘기했지만 현우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저는 현우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면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요. 현우야, 그만해라. 이미 끝난 일이다. 그때 손주들이 왔어요. 아빠가 온 걸 보고 반가워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어디 간대요? 할머니 가지 마요. 아이들이 제 주변에 와서 매달렸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요. 작은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착한 손주들아. 할머니가 꼭 가야 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그랬어요. 손주들은 저를 좋아해 줬거든요. 하지만 어른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현우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우야, 엄마 결심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사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마. 현우야, 엄마를 믿어라.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늦추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손주들이 울부짖으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현우도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손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최분옥으로 살 거예요.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문을 나서면서 느꼈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